태풍이 물러간 아침, 서해 바람은 소금기와 젖은 통나무 냄새를 한꺼번에 실어 마을 골목까지 밀어넣었다. 방파제 위엔 부서진 부표와 찢어진 그물, 뒤엉킨 로프가 산처럼 쌓였고 수산협동조합의 간판은 한쪽 나사가 빠진 채 비스듬히 매달렸다. 조용했던 포구는 어쩐지 더 횡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빨랐다. 남자들이 장화를 질척이며 목재를 들어올리고 할머니들이 젖은 미역을 바구니째 옮기며 괜찮다, 또 말리면 되지 하고 서로를 추슬렀다. 태풍 다음 날 아침마다 반복되던 풍경이었지만 올해는 특히 심했다. 임시부교는 한 기퉁이가 뜯겨나가 파도에 흔들렸고 섬과 육지를 오가던 낡은 도선은 배 밑바닥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강준호는 그 부교 앞에 서서 손에 쥔 도면을 한번 더 펼쳐보았다. 종이의 모서리는 이미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갔다. 도면 위의 선들은 정확했지만 눈앞의 바다는 그 어떤 계산도 비웃는 듯 검푸르게 일렁였다. 24살에 서울로 올라가 다리와 교량을 배웠고 34이 된 오늘 그는 다시 서해의 작은 어촌으로 돌아왔다. 이름은 서해리,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어딘가에 속하지만 준호에게 이곳은 주소보다 바닷내가 먼저 떠오르는 고향이었다. 준호 왔나? 부교 난간을 붙잡고 있던 마을 이장이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이번엔 아예 내려온다더니 진짜로 왔네. 이장님. 이번엔 오래 있어야 할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장이 내미는 손은 바닷물에 씻겨 굳은 살이 도드라져 있었다. 다리, 진짜로 세운다 하는 거지? 임시부교는 더 못 버팁니다. 본교 설계를 다시 검토했고 자재부터 공정까지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이장은 길게 숨을 뱉었다. 태풍만 오면 저 난리니 도선도 이젠 겁나. 작년에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작년 여름 마을 도선이 높은 파도에 몸을 말아올리다 도르래가 풀리며 크게 기울었고 그 와중에 한 어부가 바다에 떨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바닷길은 변덕스럽고 임시로 덧댄 통나무와 낡은 로프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다는 것을. 준호는 부교의 볼트와 쇠사슬을 눈으로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땜질한 자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 여기저기 보였다. 녹이 쓴 철판은 손톱으로 긁으면 가루가 떨어질 것 같았다. 얼핏 보기에도 부력 배분이 좋지 않았다. 양쪽 교각에서 휘어진 선이 육안으로도 보였다. 파고가 조금만 높아져도 중앙부는 쉽게 처질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쪽 손목을 문질렀다. 오래전 물에 젖어 벌겋게 일어난 흉터는 이제 연해졌지만 거기 닿을 때마다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번졌다. 그 흉터는 어린 시절의 어느 밤으로 그를 데려갔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동생 준서가 간이 도선에 올라탄 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형, 금방 다녀올게. 바람이 장난처럼 모자를 훅 벗겼고 아이는 모자를 잡으려고 한 발 앞으로 디뎠다. 순간 파도가 배를 깨물듯 들이쳤다. 모든 게 빨리, 너무 빨리 일어났다. 누군가 외치고 누군가 뛰고 누군가는 물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파도는 그 모든 움직임을 삼켰다. 그 밤 이후 바람이 한 번만 세게 불어도 준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강 기사님,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신 부교 현황 같이 확인하시죠. 응급약품과 간단한 구급장비는 제가 챙길게요. 준호는 전화기를 잠시 멀리 떼었다가 다시 귀에 댔다. 네, 윤 선생. 바로 갑니다. 마을 보건지소의 간호사 윤혜진은 태풍 전날에도 병자를 살피며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다. 안면은 엊그제 이장이 서울서 온 기술자에게 우리 혜진이를 붙여 소개하면서였다. 짧은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였고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박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보건지소 앞에서 마주친 혜진은 이미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어젯밤 도선에서 다친 분이 있었어요. 발목 염좌. 임시 부교 중간부가 꺼지면서 비틀린 듯해요. 빨리 점검해요. 둘은 부교로 내려갔다. 바람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파고는 일정하지 못했다. 혜진은 환자 이송 스트레처를 임시로 난간에 묶어두고 부교 연결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여기 보세요.
핀 고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예비핀 대신 네일을 구부려 꽂은 것 같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다. 네, 규격핀 대신 이미 부품을 썼네요. 그는 접합부 간격을 재고 처짐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메모장에 옮겼다. 숫자들은 냉정했다. 하중 분산이 계획과 달랐다. 몇 군데는 아예 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파도가 한 번 더 심해지면 한쪽 연결부가 잠깐 들리는 사이 순식간에 꺾일 수 있었다. 이 부교 누가 설치했는지 알아요? 혜진이 물었다. 하청업체 명단을 받긴 했습니다. 전체 공사는 목포에 있는 박성호 대표회사가 맡았고요. 준호는 말을 멈췄다. 박성호. 중학교 때까지 함께 바다에서 놀던 친구였다. 서울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고향에 도움될 일을 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 웃음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부교의 나사와 핀, 방청 도료의 품질은 그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박성우, 혜진은 낮게 되뇌더니 말끝을 삼켰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부교 한쪽에서 아이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고무공을 굴리던 아이가 난간 위로 반쯤 몸을 올리고 있었다. 혜진이 재빨리 달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아이를 내려세웠다. 아이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금세 웃었다. 이모, 저쪽 섬으로 언제 달이 생겨요? 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생겨. 부교를 다 확인했을 즈음 저 멀리에서 공사 인부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왔다. 누군가 준호를 힐끗 보고는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다. 공기 중에 알 수 없는 어색함이 번졌다. 준호는 그들의 어깨와 장화에 묻은 흙, 바람에 휘날리는 조끼의 색깔까지 하나하나 눈에 새겨 넣었다. 증거는 때로 숫자보다 이런 디테일에서 찾아지기도 했다.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자 겨울을 앞둔 갈매기들이 철썩이는 파도 위를 낮게 스쳤다. 혜진이 바다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형제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우가 있었어요. 어릴 때, 태풍 때 잃었죠.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옆으로 다가서서 난간을 함께 잡았다. 난간은 소금기에 달아 거칠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두 사람이 쥔 손의 힘도 조금씩 강해졌다.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장과 몇몇 어민, 보건지 소장, 그리고 공사 측 관계자 한 명이 자리를 채웠다. 공사 측 관계자는 매끈한 말투로 임시부교는 태풍 특수 상황에서 잠시 손상되었을 뿐 곧 보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본교 설계는 안전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화했을 뿐이죠. 준호는 준비해온 사진과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규격을 낮췄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몇몇 접합부는 설계대로면 써야 하는 방청 볼트를 쓰지 않았고 자재 창고에서 방치된 흔적이 있습니다. 본교 착수 전에 자재 전량 재검수와 설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오갔다. 누군가는 불안했고 누군가는 귀찮아했다. 그러다 문이 벌컥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섰다. 젖은 우산을 대충 털어문 옆에 기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깔끔한 셔츠에 워커. 준호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준호야, 박성우가 웃었다. 돌아온다더니 정말 왔네. 수고가 많다. 혜진의 시선이 준호와 성우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이장은 반가워하며 박성우를 회의 테이블로 불렀다. 박 대표, 강 기사랑 얘기 좀 하고 가. 현장 얘기가 많아. 준호는 성우의 눈동자에서 잠깐 스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건 옛 친구의 반가움이 아니라 그의 뒤에 무겁게 줄지어선 계약서들과 이해관계의 그림자였다. 바다는 늘 앞에 있지만 지금 준호가 마주한 건 바다가 아니었다. 연결과 이익, 안정과 속도, 기억과 망각 사이의 얇은 경계였다. 회의가 끝나갈 때쯤 해가 바다로 내려앉았다. 포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노란 등이 물 위에 길게 비쳤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자재 창고를 먼저 봅시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해요. 눈으로, 손으로 확인해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은 창고, 모레는 도면 원본과 조달 내역. 성우가 돌아가며 준호의 어깨를 톡 쳤다. 우리 예전처럼 잘해보자.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준호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미소 아래 오래된 파도의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 소리는 오해라는 단어보다 훨씬 분명했다. 그리고 그 소리 덕분에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없다. 이 마을에 다리가 서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리가 폭풍의 계절을 버텨내기 전까지 그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바람은 잦아들었다. 바닷가의 공기는 여전히 짠맛이 강했고 파도는 났지만 끊임없이 모래를 밀어올렸다. 준호는 작은 메모장과 카메라를 챙겨 나왔다. 혜진과 약속한 대로 오늘은 자재 창고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창고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언덕 밑에 있었다.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늘 닿는 곳이라 창고 벽은 오래된 곰팡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함께 비린내가 훅 끼쳤다. 혜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켰다. 여기 방청 처리 전혀 안 된 자재예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철근 다발이 쌓여 있었는데 표면이 벌써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긁자 가루가 떨어졌다. 입고 날짜가 2달 전인데 비닐 포장도 안 했네. 준호가 기록부를 펼쳐보았다. 이 상태면 콘크리트 내부에서 쉽게 부식이 시작됩니다. 교량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창고 한쪽엔 볼트와 너트 상자가 있었다. 겉에 방청 처리 완료라고 쓰여 있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절반 이상이 일반 철제였다. 이건 사양 위반입니다. 설계도에는 스테인리스 방청 볼트를 쓰도록 돼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혜진은 사진을 찍고 상자의 위치와 수량을 꼼꼼히 메모했다. 이걸 그대로 쓰면 몇 년 안에 다시 교체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예산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불평하겠죠. 창고를 빠져나오니 언덕 위에서 누군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다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담배를 털고 돌아섰다. 누구죠? 혜진이 낮게 물었다. 성우 쪽 사람일 겁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가 뭐 하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둘은 창고 문을 잠그고 마을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포구 옆 작은 선술집 앞에서 성우와 마주쳤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창고 구경은 할만했어. 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상태가 좋지 않더군. 바닷바람 맞으면 다 그렇지. 중요한 건 완성 후 품질이야. 성우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쳤다. 괜히 걱정 마. 난 친구 잃는 게 제일 싫으니까.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혜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가 많아요. 바다 위 다리를 세우는 건 사람 목숨과 직결된 일입니다. 성우는 잠시 웃음을 멈추더니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윤 간호사님, 현장은 늘 계획대로만 가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거죠. 그게 경험이란 겁니다. 그는 짧게 손을 흔들고 선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날 오후, 준호는 마을회관에서 지난 3년간의 공사계약서 사본을 열람했다. 하청 구조가 복잡했고 일부 계약서는 중간에 업체명이 바뀌어 있었다. 특히 박성우 회사가 관리하는 구간은 하청업체가 자주 교체되었고 자재 납품 기록이 불투명했다. 준호는 수치와 날짜를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자료는 숫자와 표로만 남으면 사람들에게 아무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현장의 사진, 부식된 철근, 규격에 맞지 않는 볼트, 모든 것을 함께 모아야 했다. 저녁 무렵 부교를 건너는 몇몇 주민을 보았다. 노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는데 발밑 판자가 삐걱이며 내려앉았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 잠시 멈춰주세요. 그는 노인들을 안전한 쪽으로 안내한 뒤 판자를 들어 확인했다.
안쪽 목재가 이미 검게 썩어 있었다. 혜진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이건 당장 교체해야 해요. 다음 태풍 전에. 그 순간 부교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친구들과 공을 차고 있었다. 공이 난간을 넘어 바다로 떨어지자 민재가 몸을 기울이며 팔을 뻗었다. 민재야, 안 돼. 준호가 소리쳤다. 민재가 놀라 몸을 빼는 순간 바닥 판자가 약간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아이는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준호는 달려가 아이를 붙잡았다. 위험하니까 절대 난간에 기대지 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겁먹은 표정보다는 억울함이 더 커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 말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누군가 다칠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에서 본 부식된 철근, 불량 볼트, 그리고 방금 전 부교의 판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오래전 기억 속 바다에 사라진 동생의 마지막 모습과 겹쳤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깊어졌다. 준호는 책상 위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화면 속의 철근은 검게, 판자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다시 침묵 속으로 묻혀버린다는 것을. 며칠 뒤 준호는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공식적으로는 시청에 제출할 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박성우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전화로는 피하고 회의 자리에서는 웃음 뒤에 숨어버리는 그를 이번엔 대면해서 묻고 싶었다. 목포항 근처의 한 해산물 식당.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라 손님이 드물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성우가 손을 흔들었다. 깔끔한 셔츠와 은색 시계, 여유 있는 표정. 준호야, 오랜만이다. 고향에서 보는 것도 반가웠지만 이렇게 시내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 성우가 먼저 일어났다.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자리로 바로 향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마자 그는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엔 창고에서 찍은 부식된 철근과 불량 볼트 사진이 떴다. 이게 내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재 창고 상태다. 설계서와 다른 사양이 쓰이고 있어. 성우는 화면을 흘끗 보고 커피잔을 들었다. 바닷가 공사 자재는 조금만 방치해도 다 그렇게 보여. 사용 전 처리하면 문제없어. 처리할 계획이 있었으면 포장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미 부식이 시작된 철근은 강도에 영향을 준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아는 건 교과서 속 기준이야. 현장은 현실이 다르지. 예산이 빡빡하면 조정하는 게 맞아. 그 조정이 사람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았다. 준호야, 너 아직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만 보네. 다리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계약과 이해관계가 얽히는지 알아. 나는 그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이익도 지키면서 일하려고 해. 이익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그 차이잖아.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챙겨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호는 오래전 바다에 잃은 동생을 떠올렸다. 완벽한 세상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라도 위험을 줄이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성우야, 나는 이번에 물러서지 않을 거다. 자재 전량 교체하고 공정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우는 잠시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고향에서 설 자리 없어질 거야. 사람들은 공사가 늦어지는 걸 너 탓으로 돌릴 거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 내가 잃는 건 평판일지 몰라도 내가 잃는 건 사람 목숨이 될 수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성우는 더 말하지 않고 계산서를 놓고 먼저 자리를 떴다. 목포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거친 물결이 일었다. 오랜 친구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이미 양쪽의 길은 갈라져 있었고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민재가 이거 전해달래요. 봉투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바다 위에 큰 다리가 있고 그 위를 차와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다. 다리 옆에는 안전한 다리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민재가 다리 완성되면 제일 먼저 건너보고 싶대요. 혜진이 말했다. 준호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이의 서툰 선들이 그 어떤 설계도보다도 강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저녁, 그는 회관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몇몇 어민이 불만을 터뜨렸다. 다리 공사 계속 늦추면 장사 망해요. 태풍 올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태풍은 예고 없이도 옵니다. 그리고 부실한 구조물은 비가 조금만 세게 와도 위험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누구도 바다에 또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이 물었다. 성우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는 멈출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밤바다 위에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준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며칠 후 준호와 혜진은 본격적으로 현장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낮에는 부교 상태를 점검하고 밤에는 자재 목록과 계약서를 대조했다. 공사장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면 인부 몇 명이 묘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날도 해가 지기 전 부교 연결부를 촬영하던 준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 소리, 그리고 낮게 주고받는 대화. 고개를 들자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강 기사님 맞죠? 한 명이 말했다.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 명이 한 발 다가왔다. 괜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다리 하나 때문에 인생 꼬이는 수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여기는 공공사업 현장입니다. 누구든 확인할 권리가 있죠. 남자는 피식 웃더니 바람처럼 돌아서 걸어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혜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분명 경고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밤 보건지소에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던 혜진은 창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커튼을 젖히자 멀리 골목 끝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집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부러진 볼트 몇 개와 함께 끝까지 가면 후회한다는 글씨가 쓰인 쪽지가 있었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미 그들이 눈치챘다는 뜻이에요. 혜진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준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군. 그날 오후 그들은 부교 아래로 내려갔다. 썰물 덕분에 평소보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콘크리트 기초 주변에 철근 일부가 드러나 있었고 이미 바닷물에 심하게 부식돼 있었다. 이건 설계와 전혀 다릅니다. 준호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원래는 이중 방청 처리 후 피복 콘크리트를 입혀야 하는데 그냥 노출시킨 것 같아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태풍 한 번이면 이 상태가 훨씬 악화될 거예요. 심하면 기초가 통째로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의록과 사진을 함께 묶어 파일을 만들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혜진이 말했다. 준호 씨, 이거 시청에 바로 제출하죠. 더 기다리면 증거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부족해요. 구조 계산서와 납품 서류까지 확보해야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현장 관리 미흡 정도로만 덮어버릴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세졌다.
창밖에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창틀이 삐걱거렸다. 준호는 오늘 낮에 마주친 작업복 남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인생 꼬인다는 말. 다음 날 민재가 달려와 준호를 불렀다. 어젯밤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다리 쪽에서 뭔가 하고 갔어요. 공구 같은 거 들고 있었는데. 준호와 혜진은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부교 한쪽 난간이 교체된 흔적이 있었다. 나무 색깔이 다르고 못질이 서툴렀다. 준호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새로 박은 나무는 품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표면이 거칠었다. 증거 지우는 거네요. 혜진이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박성우였다. 그는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표정은 가볍지 않았다. 내 사람들입니까? 준호가 난간을 가리켰다. 관리 차원에서 교체한 거야. 너도 알잖아. 안전은 중요하다는 거. 성우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안전이라면 규격에 맞는 자재부터 쓰지 그랬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성우는 짧게 웃고 돌아섰다.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은 나를 더 믿을 거다. 왜냐면 난 이 마을에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그가 멀어지자 혜진이 준호를 보았다. 점점 더 노골적이네요. 준호는 부교 아래 부식된 기초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규정 위반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부교를 바라봤다. 어쩌면 이 비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동안 비가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바람은 날카롭게 불었고 파도는 항구 방파제를 넘을 듯이 들이쳤다. 준호는 창고 조사와 부교 점검을 계속했지만 매일같이 무언가가 더 사라지거나 교체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이 찾는 증거를 선점에 지워버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혜진이 급히 준호를 찾았다. 이거 보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공사 납품 내역 사본이었다. 박성우, 회사가 발주한 자재의 규격과 실제 납품 자재의 규격이 분명히 달랐다. 더 저렴하고 더 빨리 녹이 슬 수 있는 재질이었다. 이 정도면 시청에 바로 제출해도 되겠는데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해요. 성우는 단순히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에요. 시청, 도청까지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여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성우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우리 좀 만나자.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힘이 들어있었다. 둘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성우는 커피잔을 손으로 굴리며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었어. 창고, 부교, 납품 내역, 많이도 움직였더군. 그럼 이제라도 멈추는 게 좋을 거다. 다리 공사는 사람 목숨과 직결돼.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성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다시 단단해졌다. 나도 알지. 하지만 너는 너무 이상적인 선택만 하려고 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는 친구를 잃고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될 거야. 그럼 내 방식대로 하면 누가 다칠까? 태풍 한 번이면 위험해지는 다리를 놓고도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나?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이건 부탁이다. 그냥 모른 척해라. 공사 끝나면 내가 알아서 보수하고 내 목도 챙겨줄게. 나는 내 몫이 필요 없어. 필요한 건 안전뿐이야.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좋아. 그럼 각자 길 가는 거다. 하지만 기억해. 사람들은 내가 세운 다리를 기억할 거지 너의 경고를 기억하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했다. 창고 사진, 부교 하부 부식 사진, 납품 내역서. 하나하나 넘길수록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대화로 인해 둘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성우가 준비한 보수 계획이 발표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그를 지지했다. 태풍 전까지는 안전하게 쓸 수 있다잖아. 괜히 공사 늦추면 장사 망해요. 준호는 회의 끝에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로 박성우 씨와의 협력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와 함께 곧 공개하겠습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일부 주민의 얼굴에는 실망이, 일부에는 불신이 드러났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혜진이 다가왔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죠. 준호가 짧게 답했다.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먼 바다 위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무너뜨리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오후부터 하늘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기상청에서 발령한 태풍 경보가 마을 방송으로 퍼졌고 어부들은 부두에 배를 묶느라 분주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는 이미 방파제를 때리며 흰 포마를 날렸다. 혜진은 보건지소에서 비상약품과 구급 장비를 챙겼다. 이번 태풍은 진로가 나쁘대요. 부교 쪽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준호는 도면과 공사 기록이 든 가방을 한쪽에 두고 우비를 걸쳤다. 부교 상태가 이 바람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을 뚫고 부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결은 난간 가까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판자가 들썩이고 연결부에서는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났다. 준호가 하부 구조를 비추자 부식된 철근이 파도에 드러났다. 그때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어두운 하늘과 빗속에서 민재가 부교 중간쯤에 서 있었다. 공을 줍다가 난간이 흔들리며 뒤로 밀린 듯했다. 민재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것엔 바람이 소리를 삼켰다. 민재는 공을 붙잡고 있었지만 발밑 판자가 내려앉으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순간 아이의 몸이 물 쪽으로 미끄러졌다. 준호는 곧장 달려갔다. 비에 젖은 판자는 미끄러웠고 파도가 다리를 때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손을 뻗어 민재의 팔을 붙잡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내가 잡았어. 준호는 힘껏 민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난간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혜진이 뒤따라와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빨리 이쪽으로.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부교를 빠져나왔다. 발을 땅에 딛자마자 바람이 더 거세졌다. 파도가 부교 중간을 강타하더니 연결부 한쪽이 들리며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부교의 일부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파도와 바람이 부교의 남은 부분을 흔들었고 금세 전체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람이 다쳤대? 부교가 무너진 거야? 웅성거림 속에서 준호는 젖은 머리칼을 젖히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태풍 피해가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가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혜진이 민재를 조심스레 안고 보건지소로 향했다. 아이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비상회의가 열렸다. 준호는 부교 붕괴 장면과 부식된 기초사진을 함께 보여줬다. 이 상태로는 본교 공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여전히 망설였다. 태풍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공사 늦추면 생활이 힘들어져. 그때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민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실해진 다리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엔 운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호는 홀로 부두에 섰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무너진 부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바람이 옷을 후려쳤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확신을 느꼈다. 이 싸움은 오늘 밤 이후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태풍이 물러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교는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부분도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잔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준호와 혜진을 힐끔거렸다. 준호는 새벽부터 시청 보고서를 작성했다. 부교 붕괴 사진, 부식된 철근과 불량 자재의 증거,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박성우가 서 있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양복 대신 어두운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아울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다. 성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제 보여준 자료 다 봤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시청에 제출하면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볼 거다.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이미 부실한 구조물 위를 걷고 있기 때문이야.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 몰라. 공사가 중단되면 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여기 다리는 몇 년이고 세워지지 못한다. 그러면 섬 사람들은 계속 위험한 배를 타야 하고 장사도 망한다. 그건 핑계야.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운 결과가 지금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야,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댄 사람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들이 누군지 알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본 걸 말할 뿐이야.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참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친구였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적이 되는 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내가 모르는 자료야. 부교와 본교 설계 변경안. 내가 일부러 숨겨둔 거다. 원한대로라면 비용이 2배 들고 시청이 절대 승인 안 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줄였지. 하지만 너 말대로 위험하긴 해. 준호는 종이를 받아 읽었다. 기초 부위 철근의 두께와 방청 처리 단계가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보였다.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축소였다.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성우의 표정이 묘하게 흐려졌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거다. 내가 이걸 덮어주면 내가 방법을 찾아 최대한 안전하게 마무리하겠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걸로 하고. 준호는 바다를 바라봤다.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거친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이미 한 번 무너졌어. 다음엔 사람 목숨이야. 성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내 선택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때로 사람을 구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종이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준호는 단단히 쥐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혜진에게 성우와의 대화를 전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요. 진실이 드러나면 이 마을이 당장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 위에 다리를 세울 수는 없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끝까지 가야겠네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준호는 성우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다. 진실이 때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경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순간 자신은 더 이상 기술자도 이 마을의 아들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시청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에는 아직 바다의 차가운 냄새가 묻어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어떤 짐보다도 무거웠다. 봉투 안에는 부교 붕괴 사진, 부식된 자재, 설계 변경안, 납품 내역서, 그리고 성우가 건넸던 기밀 문서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성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구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공사는 즉시 중단될 것이다. 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마을 사람들은 수년간 다리 없이 살아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리는 결국 더 큰 비극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청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접수하던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이 정도면 시공사 전면 감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성우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결국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는 분명했다. 좋아. 그럼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떤지 직접 보게 될 거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야.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를 반겼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다리 없으면 장사 망하는데 책임질 거야?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 우리 사정을 알긴 하나? 준호는 그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부실한 다리를 그대로 두는 건 더 큰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혜진은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움직이며 자료를 추가로 정리했다. 시청에서 곧 감사팀이 온다네요.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겁니다. 저녁 무렵 바닷가에서 성우의 회사 직원 몇 명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길 비켜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박 대표님께서 당신이 더 이상 우리 공사에 관여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장담 못해요. 협박입니까? 준호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경고라고 해두죠. 그들이 물러났지만 그 눈빛은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회관 앞에서 임시 모임이 열렸다. 성우도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공사가 중단되면 여러분이 겪게 될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위해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불필요하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로 쏠렸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제 동생을 이 바다에 잃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이 또다시 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편이 두렵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다리를 건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성우를, 누군가는 준호를 바라봤다. 분열은 명확했고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난 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요. 준호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부서진 부교 잔해가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제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며칠 뒤 시청 감사팀이 마을에 도착했다. 안전관리과 직원 2명과 구조기술 전문가 1명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준호와 혜진은 부교 잔해, 자재 창고, 그리고 설계 변경안을 차례대로 보여줬다. 감사팀은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시공사 계약 위반이 명백합니다. 전문가가 말했다. 본교 착공은 전면 중단될 겁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많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다리가 또 몇 년은 늦춰지겠네. 이젠 물건 실어 나르기도 힘들어. 박성우는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감사팀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일부 하청업체의 관리 부실 때문입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섰다.
하청업체를 선택하고 자재를 검수하는 건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박 대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많아진다. 그날 오후 준호는 혜진과 함께 감사팀 숙소에서 추가 진술을 했다. 그 자리에서 성우가 건넸던 설계 변경안 사본도 제출했다. 그 문서에는 그의 서명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사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임시 숙소로 쓰고 있던 집 문이 억지로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자료가 보관된 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일부 파일이 사라졌다. 다행히 핵심 자료는 혜진이 보관하고 있어 안전했지만 경고는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에서 시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서해리 본교 건설 사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시공사는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마을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성우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준호를 비난했다. 내가 우리 생활을 망쳤어. 고향을 배신한 놈. 심지어 민재의 할아버지마저 준호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손주를 살려준 건 고맙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다리만 완성됐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혜진은 그런 준호를 붙잡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안전을 위해 멈췄다는 걸. 그날 저녁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서늘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축하해. 내가 이겼어. 하지만 기억해라. 이 마을은 너를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건 상관없어.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다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물살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부서진 부교잔해 위로 갈매기들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몇 달 후 마을의 공기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 무렵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박성우의 회사는 계약 위반과 안전규정 불이행으로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이번에는 국가 지원까지 포함된 대규모 안전 보강 계획이 수립되었다. 준호는 새 시공사의 기술팀과 함께 다시 현장을 걸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발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기초 공사를 위해 바닷속에 박힌 거대한 파일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방청 처리된 자재들이 줄지어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준호를 피하거나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는 공사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물었다. 이번에는 정말 튼튼하겠지? 그러면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이번엔 태풍도 버틸 겁니다. 혜진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안전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제 좀 웃는 얼굴을 자주 보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웃었다. 다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공사장을 구경했다. 그는 커다란 철골 구조물을 보며 감탄했다. 형, 이게 다 완성되면 진짜 섬이랑 육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번엔 안전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준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호는 몇 번이나 서울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지켜야 할 바다니까. 여름 초입,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다. 준공식 날 마을 사람들과 시청 관계자, 시공사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고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다리는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준호는 사람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다. 발밑은 단단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서 혜진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요, 시작이죠. 준호는 바다를 바라봤다. 이 다리는 단순히 섬과 육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이 다시 안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다리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잠시 혼자 다리 중앙에 섰다. 멀리 보이는 바다 수평선 위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동생 준서에게 말했다. 이제 너를 데려간 바다가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지 못하게 했어.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같이 건너요. 준호는 웃으며 민재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다리는 단단했고 그 위로 부는 바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자유로움의 상징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 수 있지만 이제 그 위를 건너는 길은 안전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다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마을을 지켜낼 용기와 믿음이라는 것을. 그날 해질녘 다리 위에서 본 노을은 붉고 깊었다.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품었고 준호의 마음속에서도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평온한 파도가 잔잔히 일렁였다.